마포 평화대학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사회의 특수성, 우리 사회와 다른 북한 사회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북한 사회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점도 있겠지만 같은 점도 있겠죠. 북한 남북 사회의 동질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동질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와 마음의 통일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일의 방식과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될 텐데 실은 정치적, 제도적 통일보다도 남북 주민들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사회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교육과 취업, 결혼, 북한 사회의 의식주는 어떤 모습인지 처음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돌봄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북한의 타가소와 유치원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자녀 양육, 사회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과 직장에 타가소와 유치원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타가소와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교육인데요. 영유아에 대한 우상화 교육과 언어 교육, 그리고 노래, 춤, 악기 교육 등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원과 애육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낯선 이름이죠. 이 육아원과 애육원은 일반적으로 타가소와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대의 고아들을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북한은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특수 교과목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과학 및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교과목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또 영재교육이 있는데요. 수재교육 체계에 따라서 외국어 학교와 제1중학교라는 각 지역에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입학하는 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시는 우리 사회와 어떻게 다를까요? 남한의 수능에 해당하는 예비교사가 북한에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사회에서는 재수제도가 없습니다. 한번 예비고사를 치르고 졸업하면 바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그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북한의 소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대의 초등학교 교실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실은 평양에 있는 소학교의 모습이고요. 지방에 있는 소학교는 조금 더 시설이 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중소도시에도 컴퓨터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습은 북한의 중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어나 중국어가 중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졌지만 최근에는 영어 교육이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학제를 비교한 표인데요. 우리나라는 9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총 12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높은 반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돼서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그리고 고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우리 교육체계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소학교는 5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등학교 교육은 6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교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교과목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김정은에 대한 사상교육, 혁명화 교육에 대해서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고 일반 교과목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교과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국어와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다뤄지고 있고 가장 많은 교육 시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의무교육이 종료된 후에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먼저 군대에 입대하거나 혹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하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만 16세 의무교육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입대했던 군대에 입대한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 생활이라는 것이 8년에서 10년 정도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저씨가 되어서 북한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들, 어린 여학생들과 나이 많은 아저씨 남성들이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우리 대학생활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선호 직업은 무엇일까 보면요. 1990년대에 경제난 이후에 수입이 많은 직종, 예를 들어서 무역업, 운송업, 요리사 등이 선호되는 직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직장은 국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임금이 있다면 그 외에도 부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별도의 수입원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임금은 국정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생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이러한 부업을 통해서 일생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연애, 결혼은 어떨까요? 북한의 연애는 과거와 달리 평양 등 도시를 중심으로 자유연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을 보는 문화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돈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자유연애도 덩달아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출신, 성분 등 토대가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이 괜찮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중요시 여기면서 보통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보다 상당히 낮은 나이대에 결혼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사이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자유로울까요?
재판을 통해 이혼만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이스장에서 데이트를 하는 남녀의 모습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연애가 북한 사회에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는 정장에, 여성은 한복을 입고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겠죠. 세 번째로 출산과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출산 문화를 보면 주로 산원, 북한식으로 산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산부인과입니다. 산원이나 시, 군 소재의 인민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상의료이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출산에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출산 휴가가 보장되고 있지만 장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출산 휴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모성영웅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한도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을 모성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33명의 고아를 키웠다는 모성영웅 서해숙 씨의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모성영웅들을 선전해서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가족 문화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의 가족 문화는 사회주의적인 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남녀 평등을 법제화했는데요. 하지만 사회 통치 전략인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어버이 수령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수령이 어버이다 라고 사회 문화에서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도 남성이 상당히 존중받고 권위가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회주의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구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대가족제였는데 노인 부양에 따른 확대가족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는 과정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사회로 북한 또한 진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02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 부양 등 사회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복식은 남자는 인민복, 여자는 흰색 쪼고리에 검정색 한복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공개석상에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들의 복식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의복은 국가의 공급 대상이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의복을 구입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능라인민유원지를 방문한 김정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리설주의 의상도 되게 밝은 모습으로 보이고 또 리설주가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낀 모습을 보고 북한 주민들도 놀랬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가족 사진인데요. 여성들은 조금 더 화사한 옷을 입는 것 같고 남성들은 여전히 인민복을 착용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식 문화는 어떨까요?
북한은 외식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국영식당이나 돈주가 투자한 고급 식당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외국 음식점이 있을까요? 북한에는 주로 중국 음식점이 많고요. 특히 평양 등 대도시에는 피자나 햄버거 판매점도 종종 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동강 맥주처럼 맥주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의 이탈리안 피자라는 피자집이 미래과학자 거리에 생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우리나라의 커피숍처럼 인테리어를 잘 해서 꾸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거 생활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거주가 비슷한 비율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평양 등에 대단히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어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국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한 건설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주택 매매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살림집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택을 가질 때 주택 사용권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주택 사용권을 거래하는 모습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북한 농촌 지역의 문화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설계로 지어진 주택들이 이렇게 농촌 지역에 건설되고 있고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들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북한에도 놀이 문화들이 있는데요. 어떤 놀이 기구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연에서 체육회나 소풍 등을 활용해서 놀이 문화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와 청소년의 놀이에는 수령 우상화와 반미, 반제국주의를 강조하는 놀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여가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종합봉사시설과 교외의 휴양소 시설들이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평양을 중심으로 능라인민유원지나 문수 물놀이장 등 유의 오락시설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투자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중소도시에도 많이 건설되면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북한 방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휴가철 문화는 어떨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해서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해수욕장과 휴양소 등 휴가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절은 우리와 같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민족 명절이 있고 그리고 국가 명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생일을 명절로, 국가 명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념일에 대한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1990년대에 북한에 발생한 식량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4년, 5년, 6년 즈음에서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고 아사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죠. 1994년 7월에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뇌수라고 호명했던 김일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식량 부족 현상이 이 식량 배급 중단 사태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 김일성이 사망하고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식량난까지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가 중첩되는 국가 위기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가 전환되면서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압록강변의 북한의 산자락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무들이 없이 떼기밭들이 이렇게 산 전체에 꾸며져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산비탈에 밭작물을 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떼기밭을 산에 빼곡하게 개간하면서 실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저하됐다. 그래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이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북한의 영유아들이 이러한 식량난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는 국제 시민단체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북한의 식량난으로 초과 사망이 48만 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추정 출생 손실은 12만 명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 60만 명의 인구 손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식량난이 발생하고 아사자들이 발생하면서 곧이어서 대량 탈북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1990년대 말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이나 국제학교에 담을 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에 식량난과 대량 탈북 현상들이 북한 사회를 상당히 크게 흔드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1990년대에 상당히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에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죠. 당시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조금은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7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가장 먼저 시장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 사회 곳곳에 암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국가가 모든 것을 배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식량도 배급하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옷도 배급하고 학교 교보제도 배급하고 이런 사회였는데 국가가 이제 배급을 못하니까 인민들이 스스로 식량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작은 시장이었던 농민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암시장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암시장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암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가가 식량을 배급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발표했느냐? 아예 시장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2003년에 종합시장이라는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을 각 도시, 각 군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시장의 확산을 막고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종합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종합시장에서 북한의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와 달러도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시장이 식량을 구하는 창구가 됐었는데 점차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발생할 정도로 다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북한의 시장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들판에 이렇게 매대를 놓고 물건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평양에 있는 종합시장입니다. 국가가 이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안에 매대마다 요 매대 하나에 얼마 자릿세를 국가가 세금으로 받고 시장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종합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상당히 현대화된 모습의 백화점도 최근에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경제난 이후에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한번 실시했는데 이 화폐 개혁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중앙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면서 사금융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금융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전이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소자본가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다시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확대되어서 돈주라는 대자산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주라는 사람들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개인, 기관, 국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대자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는데 저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지? 라고 다들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돈주들이 국가가 짓는 고층 아파트에 돈주들도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는 일부 아파트층을 분양받는 권한을 이 돈주들이 받게 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북한의 다양한 용도의 카드들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 금융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체크카드처럼 돈을 넣은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크카드 유형의 카드가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제 지하철 카드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카드도 있고 관광카드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어렵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금융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창업이 있을까요? 실은 북한에는 직업 선택 자유가 없죠. 하지만 유사 창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와 기관 그리고 돈주가 연대해서 자기가 창업하고 싶은 기업을 이미 존재하는 기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자기 사업주가 운영을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그 기관에 납부하는 형태로 창업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길거리 요식업이나 운수업, 지식 기반 사업이나 온라인 쇼핑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인조고기라는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이제 구입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운수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원거리에서 매매업을 하면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 보부상처럼 평양에 있는 물건을 청진에 가서 팔고 청진에 갔던 김에 또 청진의 물건을 가져와서 평양에 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만물상이라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사의 변화라고 하면 이동통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북한의 휴대전화 이동통신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 때 북한 정부가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둘까? 라고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정말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5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평양 등 대도시의 휴대전화 가입률은 20대에서 50대의 경우 50%에서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만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2018년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평양, 아리랑, 진달래라는 상표로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북한에서는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다. 실은 중국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사도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만든 북한에서 만든 스마트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이 깔려져 있는 것이 있고 또 몇몇 앱들은 북한의 앱스토어에 가서 앱을 구입해서 또 앱을 까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아리랑 스마트폰을 선전하는 광고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이제는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시대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평양에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고층 빌딩 거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과학자 거리인데 정말 상당히 현대화된 건물처럼 보이죠. 실은 내부는 입주자들이 다 꾸며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부가 인테리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입주하게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벽지건 가구건 다 입주자가 꾸며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고층 건물들을 평양에 지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놀이시설들, 유의오락시설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문수물놀이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일의 단계에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간 마음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78.4%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7.6%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모두 70%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은 한민족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84.6%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협력해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좀 중첩된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994년도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최근 2020년에 수치를 보면 상당히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50% 이상 통일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씩 통일이 정말 꼭 필요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 20대와 30대의 수치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 초중고생 7만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라는 수치도 점차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2020년을 보면 18%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바가 작년에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면 너무 좋으니까 통일해요 라는 것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약간 방어적인 입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통일은 꼭 필요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를 합치면 동의 비율이 54.5%로 절반이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최근에도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점차 꼭 통일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대로 지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일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죠.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게 되는데요.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가 완전 통일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시기고 특히 2단계가 중요한데요. 남북연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남북연합? 여러분이 유럽연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들은 각자 군사 권한과 외교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큰 틀에 연합 행정부, 연합 의회를 또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의 남북 연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남북 양 지역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되 남북 정상회의, 강요회의, 평의회 등 통일기구를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통일 헌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좀 나누어서 볼까요? 저는 교류협력 단계에서 우리가 통일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남북사회 통합의 리트머스지 실험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정착은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북 사회 통합의 연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타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같은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제도적, 문화적, 일상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3,752명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적응해 가시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의 모습을 보면 2011년에 2,700분이 정착하셨는데 최근에는 점차 그 숫자가 낮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229명만 우리 사회에 입국해서 정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금 북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분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남북이 사회가 통합이 되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드리는 연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교육 하나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적응 교육을 마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소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 사회 통합의 연습들을 이미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단계로 남북 연합 단계에서 사회 변화들이 어떤 사회 변화들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남북이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되 남북 연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 남북 연합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테고 사회문화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 상호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행이나 우리가 북한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들도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열리겠죠. 생각만 해도 남북이 단일 국가로 통합되진 않지만 남과 북이 서로 여행을 하고 체류하고 교류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겠죠.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지만 이질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교류만 이루어지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북연합 기간이 얼마나 길게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통일 단계에서도 조금 더 좀 이질성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여전히 이질성이 많이 남겨질 수도 있겠죠. 남북연합 단계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에 출장 가는 모습들. 그죠? 우리 서울역에서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서 베이징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건설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친구와 함께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도 할 수 있고, 물론 남과 북이 별도의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서로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통일국가가 건설됐을 때는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일국가라는 것은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와 통일의회가 구성된 상황이겠죠.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국가 아래 정치사회제도가 통합된 상태, 단일한 교육이 실시되는 단계겠죠. 하지만 통일 단계에서도 남과 북의 전면적인 통합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일이 됐더라도 북한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화폐 통합이나
북한의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모두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일정 기간 그런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통일국가 단계에서 사회통합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남한 사회에 넘어온다면 실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남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당도 있을 테지만 북한 주민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정당도 만들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좀 더 생각이 비슷해지고 마음의 통합을 하는 연습 기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통일 국가가 건설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북한 고향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은 북한으로 가서 이주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남북녀 이제 자유롭게 결혼해서 남이건 북이건 원하는 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들도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투자회사죠. 2050년에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2050년에 남북이 통일되면 1인당 GDP가 8만 6천 달러가 돼서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 우리 남한 경제도 그렇고 북한 경제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북한에만 너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시장도 커지고 생산 가능 인구도 높아지고 국내 총생산량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우리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보다 통일 한국의 국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모두 알아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사회를 알아보고 또 북한도 우리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열리고 남북의 주민들이 마음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좀 더 빨리 우리가 통일된 사회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대화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사회문화 교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의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